과장을 맡게 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의 임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유튜브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시부터 5시까지 생중계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본 토론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환영사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윤영덕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특별한 치유와 위로 과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학생들,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제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시기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일상을 회복하고 또 일상으로 되돌아 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고단한 일상을 견뎌내고 또 국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크나큰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지난 시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해오신 모든 학교 현장의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일상의 회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오신 그 과정에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교육은 모두 다 함께 한 발씩 내딛는 심정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작년 국감 때 코로나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특수학급 돌봄 문제를 지적을 했고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감 이후에 특수학급은 지역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곳도 있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중간 특수교육 관련해서 살펴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을 회복하고 동시에 미래 교육으로 가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교육권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또다시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기민하게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전용 플랫폼이 없고 콘텐츠가 부족한 점을 꼽았습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1년이었습니다. 장애학생 맞춤형 환경학습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플랫폼은 독립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K-에듀 통역 플랫폼과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교사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논의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임경원 교수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현결 교수님, 손지영 교수님, 토론을 해주실 패널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의미 있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오늘 토론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장애 학생 특수교육에 대한 입법적 미비는 없는지, 또 정책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제가 본래 뭐 주최하는 토론회든 아니면 참여하는 토론회든 끝까지 마무리까지 말씀 주시는 것을 다 듣고 챙겨보는 그런 일정을 늘 짜고 있는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3시에 중앙당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좀 일찍 자리를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찬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장애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좋은 정책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사로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 원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이한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특수교육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고 장애학생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언제든지 물신양면 지원해 주고 계시는 윤영덕 의원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주관을 해주신 대전대학교 손지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토론회를 위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영걸 교수님, 송미진 교육연구관님, 정승경 특수학교 학부모 회장님, 이대성 선생님, 김동일 교수님과 사회와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신 임경원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미래 교육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교육 역시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코로나 이후 장애 학생들의 맞춤형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작년부터 학부모, 선생님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 구축과 장애 유형별 콘텐츠 개발, 또 찾아가는 체험버스 운영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원에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될 토론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 사이버대학 김영걸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은 손지영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장애 학생 교육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25분 정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3시에서 3시 10분 정도에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네 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4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시 10분부터 한 40여 분 종합토론을 진행을 하고 4시 50분에서 5시 사이에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행사의 수호 통역에는
고인경 선생님, 신선아 선생님께서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유튜브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팅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혹은 뭐 날카로운 반론 뭐 이런 것들도 제기 가능하십니다. 나중에 저희 그 진행팀에서 체크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종합 토론 시간에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 사이버대학교의 김영걸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김영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립특수교육원의 지원을 받아서 관련되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원격교육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앞으로 구축되어야 될 주요 우리나라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연구원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원격교육에 대한 전반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육에 대한 그 여러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91년도 학번인데요. 20년, 30년가에 거쳐서 교육이라고 하면은 교사, 내용, 학생이라는 이 3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실행돼야 된다라고 제가 교육도 받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이 내용이라는 이 부분들이 학교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3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위험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내용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학교 이외의 방법적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전달하는 내용들을 다른 수단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에서 얘기했던 이 교사, 학생, 내용 이 세 개의 체계가 어느 정도 본질적으로 잘 연속적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요소를 잘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했었고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격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민한 대처, 나름대로에 대한 기민한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라든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교육에 대한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ICT 이런인과 관련되는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원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나마 학생들의 어떤 종합적인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원격 교육을 통해서 학교는 그나마 연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교육과정 역시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전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우리 그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들이 대부분 이런 학교 밖에 학교라는 그 체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알다시피 장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 기기 조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그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반적인 지원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교육에 접근하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상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LMS와 같은 이런 이러닝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원격 교육을 실행을 하는 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개선돼야 될 내용들이라고 인식을 해왔습니다. 이런 공감대는 비단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교육에서도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원격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나름대로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원격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는 있었지만, 장애 학생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장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장애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더라도 다른 또 교육의 위기의 요소에서 이런 그 플랫폼이 어떤 적절한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제적 요구가 반영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세운 이 원격 교육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고귀한 학습권을 먼저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교육기관 선생님들의 장애아동 지도와 수업에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 학생 원격 교육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꿈만 우리가 꾸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원격 교육 플랫폼이 무엇인지,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권을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플랫폼은 한 번 만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체처럼 발전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다시 또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 주로 기능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능들이 교육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에 대한 구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원격교육 플랫폼의 방향과 더불어서 여기서는 몇 가지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컨텐츠, 기기 이런 다양한 어떤 환경에 대한 지원들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적인 장애로 인해서 어떤 교육적인 어떤 지원들이 특별하게 여겨져야 될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문자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다음에 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진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메뉴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는 글을 잘 읽지 못하니까, 너는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은 사용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다음에 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낮더라도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어떤 방향들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컨텐츠 저작, 그 다음에 실시간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격교육 플랫폼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실시간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쓸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 안에서는 이 화상회의와 같은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는 수업 이외에 피드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어야지만이 학생들이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수업을 참여를 하더라도 흡사 학교 환경처럼 못 여겨지더라도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교는 나에게 좋은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장애학생들을 위한 이 원격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바로 두 번째 그 학습자의 인지 특성과 학습 요구에 대한 반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특별한 요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에 맞게끔 적절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원격 교육이라고 하면은 강의 내용에 대한 전달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강의 내용 전달과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첨삭 기능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학교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노력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교문을 들어설 수가 없고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문이나 학교 교실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요구에 대한 반영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성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물리적인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사이버 환경, 가상 환경에서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IT 관련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학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햅틱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패드와 같은 스마트폰과 같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에 대한 접근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조차도 좀 더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접근한다고 해서 수업을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학습권은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원격 교육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연구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추구해야 될 플랫폼에 대한 구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학생, 교사, 부모들이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그 미디어와 기기의 제한성 없이 접근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것들도 수용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그 원격 교육 플랫폼 이외에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K-에듀 플랫폼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DB와 시스템,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반대로 K-에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 원격 교육 플랫폼에 관련되는 여러 기능들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학생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여겨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보면 K-에듀 플랫폼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수용수를 다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달, 1년 이런 것들이 1년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갖추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K-에듀 플랫폼에서는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일반 학교에 있는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첨삭 기능입니다. 지금은 전달 위주로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받는 수업에서와 동일한 어떤
환경들에 대한 내용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기능들이 병렬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상호 지원한다고 하면은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이 발전이 K-EDU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용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과 관리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컨텐츠를 저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장애학생들 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축에 대한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어떤 큰 그림으로 제시한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구축돼야 될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복잡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교사 측면, 학교 측면에서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의 어떤 구축되는 방향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수업과 컨텐츠라고 해서 동그란 그림들이 있는데 학교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실행에 해당되는 부분과 교육과정 준비와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먼저 플랫폼의 기능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은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장애학생들이 잘 우리가 참여하고 듣고 따라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와 달리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먼저 공통교육과정이 있고요. 성텐-촉진 교육과정이 있고 기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공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본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은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맞게끔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장애 영역에서 특이하게 있는 교과 과목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제작해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수업과 컨텐츠, 즉 교육과정 실행과 교육과정 준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수업은 일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개설과 준비, 진행,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수업 개설과 준비,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격교육 플랫폼과 동일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진행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섬세하게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수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애학생들을 위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혼합에 해당되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비실시간, 혼합 수행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도 개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집단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개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네 가지에 대한 수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될 때에 학습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진행을 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지원 요소가 필요합니다. 원격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 지원들이 바로 참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학생들이 현재 무슨 수업, 어떤 장면에서 어떤 화면들을 보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령 그 화면이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지 않은 내용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속한 대구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부터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원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관리를 잘 못해서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격에서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쉽게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믿게 되고요. 학교를 믿게 되면은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은 신뢰거든요. 이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땀을 흘리고 수업하는 모습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보에 대한 관리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장애 학생들, 특히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이 옆에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반드시 구축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드백 요소도 필요한데요.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수업을 참여를 했을 때 학생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피드백의 가장 큰 어떤 그 생명이 뭐냐 그러면 즉시성인데요. 즉시성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 플랫폼 자체가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피드백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 피드백은 단순하게 문자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 경우에 따라서는 화상으로도 피드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삭, 제어 부분, 피드백 부분, 모니터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애학생 원격 교육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장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학습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그 수업 진행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접근성과 보조공학인데요. 접근성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관련되는 법률에서도 접근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각 장애 영역에 맞게끔 여러 섬세한 보조공학 기기, 그러니까 특히 컴퓨터 입출력과 관련되는 보조공학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전하게 구축되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어떤 그 학습 요구에 맞게끔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쉽게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따라서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K-에듀 통합 플랫폼이 추구해야 될 방향도 이 부분입니다.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확보하게 가지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학교에서 일반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보조공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특수교육은 노력을 하더라도 일반 교육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교육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놓은 관련되는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 K-에듀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분리 없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애학생 그 측면에서의 플랫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과 좀 동일한 내용들인데요. 학생 측면에서 봤을 때 원격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업 그 개별 학습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과 첨삭, 모니터링 이거 어떤 원격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에 본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학생 측면의 원격 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보는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냐 있는데 이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비주얼한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지체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조공학 기기를 쓰기 때문에 화면의 어떤 선택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면들을 볼 때에 내가 문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쉽게 선택을 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개별 학습 활동, 집단 학습 활동을 할 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 기능에서는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기타 활동의 반복 심화 학습과 흥미 놀이 활동입니다. 다들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은 재미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해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교육은 재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야지만이 장애 학생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격 교육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장애 학생들이 교실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이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한두 번 들어오고 재미 요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흥미와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미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영유아를 보게 되면요, 유치원 교육 과정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육 과정이 있습니다. 보육 과정의 첫 번째 글자가 뭐냐 그러면 놀이 중심입니다. 놀이 중심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동들은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이런 교육 활동에서도 물론 플랫폼이 어떤 컨텐츠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플랫폼과 컨텐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작을 할 때에도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흥미와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고심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 부분들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그림들이 사실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원격 교육 플랫폼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구축을 할 때는 이 요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여기에 대한 기능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5분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플랫폼은 한 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더 발전해야 되고 생명력 있게 그다음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요소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K-에듀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구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이런 플랫폼에서 접근성에 대한 확보 방안들이나 보조공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보 방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가 쌓여진다고 하면은 K-에듀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즉 이제 쉽게 말하는 플랫폼에 접근하려고 하면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인증과 관리가 문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중 가입, 그다음에 이중 로그인, 그다음에 등교와 출석은 다르거든요. 등교와 출석에 해당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접근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면은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 장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수준과 변함없이 각각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일반 교육에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학습 분석 이런 것들이 장애 학생들 교육에서도 기본적으로 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은 연구를 통해서 같이 실행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애 학생 원격 교육 플랫폼의 필수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UX라는 부분들인데요. 인터페이스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웹 화면,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설계에 해당되는 화면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 기능, 참삭 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기능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잘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 플랫폼에 녹아 들어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이게 두서없이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았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셨으니까 제가 좀 당부 아닌 부탁 아닌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특수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거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수업을 할 때에 우리가 좀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 그러면은 수업은 선생님의 얼굴과 목소리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과 얼굴의 목소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 선생님과 얼굴의 목소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는 일반적인 화면으로 볼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에 대한 내용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학교 교육에서 제공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카메라, 마이크, 그 다음에 모니터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금만 돈을 더 드리게 되면은 선생님의 살아 움직이는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마이크가 있고요. 선생님이 예쁘게 화장하고 오신 아주 예쁜 얼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도 조금만 돈을 들이면은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좀 더 큰 화면에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또 얼굴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관련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교사들을 위한 질적인 형태의 어떤 그 IT 환경들을 갖다가 좀 더 시급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일반 교육에서는 힘들겠지만 장애 학생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투자하게 되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인 형태의 감성적인 IT 관련되는 연구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연구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장애학생 학습과 보장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 교육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향후 해결해 나가야 될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장애학생 교육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전대학교 손지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의 손지영입니다. 예, 이렇게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 대비해서 우리 미래의 특수교육을 조금 더 고민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발표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학생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정말 이렇게 장기적으로 겪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사실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라는 거를 겪으면서 새로운 또 표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점도 많이 겪었고 하지만 이 많은 이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 시대를 겪으면서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를 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겪었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테크놀로지나 뭐 다양한 장애 학생 맞춤형 이런 지원 같은 것에 그 강점들은 잘 살리고 또 그동안 지금 부족했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해서 새로운 미래 교육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장애 학생 교육에서도 에듀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고 등교 수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에듀테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 또 아니면 코로나가 아닌 다른 또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이제 혁신적인 이 교육의 변화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사실 다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의 강의실이라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 벗어나서 온라인 상황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에 훨씬 더 멀리 확장을 하는 그런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대면 교육이 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도 지원을 하였고요.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추가 인력도 지원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한 돌봄 지원들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 학생이 온라인 학습방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 시각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발달장애 학생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또 제공을 하였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원격 수업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또 이런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꾸러미들도 발송을 하고 계속 이렇게 대면으로 학생들을 계속 점검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앞서서도 잠깐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이제 겪었던 게 장애 학생들의 돌봄 지원이었습니다. 이 돌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던 다양한 활동 지원 서비스와 양육 지원들과 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조금 이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사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사실 이제 이렇게 급박하게 막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여러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작년 4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학부모님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면은 이 원격 수업에서의 현실적인 컨텐츠나 플랫폼의 접근성이나 가정학습에서의 어려움, 장애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는 것에서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고요. 또한 이제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길급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지원들은 사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이런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국립특수교육원의 그 연구 영역으로 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장애학생 교육 지원 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중에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이제 학부모님들과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원격 학습에서의 어려움으로 특수교사들은 가정에서의 학습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장애 학생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시를 하였고요. 학부모님들은 또 자녀의 학습 동기 저하, 또 온라인 수업에서의 집중의 어려움, 또 자녀가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의 점검이나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친구들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부족에 대해서 원격 학습의 어려움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를 해서 장애 학생 원격 수업 그리고 지금 현재 다양한 학습 격차를 예방하는 다양한 학습 지원과 돌봄 지원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지원들에 대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현황과 어려운 점들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교육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실 많은 그 해외 사례를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앞서가고 있다라고 조금 제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교육 지원과 관련돼서 독일의 사례를 좀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이제 가외 형식으로 멘토링을 제공해 주는 학습 지원 서비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 학생 대상으로 1:1 돌봄, 1:1 학습 보조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코로나 기간에도 장애 학생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1대1 학습 보조를 제공을 해준다던가 또 이 장애 학생의 그 1대1 이 돌봄 지원을 1대1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코로나 기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대적인 뭐 캐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보충 이제 이 학습을 학교에서 제공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학습 격차가 심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들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장애 학생 교육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제 인프라 측면이나 그다음에 학습 지원이나 돌봄 지원 측면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선 이제 앞에 우리 김영걸 교수님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사실 이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특수 교사들이 좀 장애 학생 특성 고려한 지원과 또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 기능들의 것들을 제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의 공공 플랫폼에서 앞서서도 김영걸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접근성, 사육성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들 그리고 장애학생, 발달장애 학생들이 좀 더 맞춤형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 AI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학생 데이터 기반으로 적응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를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특수 교사들은 기본교육과정 교과목별의 콘텐츠들이 부족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콘텐츠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많이 언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활용 능력, 장애학생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로 또 특수학교 교사들이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컨텐츠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특수교육 기본교육 과정의 교과목별로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장애 학생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교사들이 쉽게 콘텐츠를 좀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던가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편집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 특수 교사들의 콘텐츠들을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지원들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수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작년에 올해 계속 코로나를 통해서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들이 많은 이 원격 수업, 장애 학생 원격 수업에 대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사실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필요시에는 원격 수업을 계속 이루어졌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 교사들이 장애 학생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예비 교사의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이게 강조가 돼야 되겠고요. 앞으로의 연수나 연구의 활동에서도 조금 이제 기존의 이 교실 수업을 벗어나서 좀 더 확장이 되고 온라인과 지역사회로 확장이 된 미래형 원격 수업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가정 연계 지원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님들 2,393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이 원격 수업을 위한 학부모 대상 지원으로서는 가정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화상담 1대1 학습 지원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추가 인력 지원 가정에서 이 원격 학습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많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하는 그런 지원들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대면 학교에서 1대1, 1대2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의 원격 수업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수업 도우미 지원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고요. 또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인프라 지원들, 그리고 부모 교육이나 이런 상담들의 강화 같은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장애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이제 문해력이라고도 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사실 장애 학생들, 특히 이제 발달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그 강조가 사실 교육과정 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생들도 주로 이제 접근성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접근성만 강조가 되었지,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이 비판적으로 기술을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들은 이제 미래 사회에서 장애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새로운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를 위한 사실 교육 과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를 이제 IT 활용과 관련된 걸 기본 교육 과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무화를 하고, 또 이 장애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 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 지원 체제인데요. 이 학부모님들께서 이 교육 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 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 학교 내에서 1대1, 1대2로 대면 교육하는 거,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비 특수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좀 순회 교육을 강화를 하거나, 또 아니면 장애학생 원격 학습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 그리고 장애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교육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효과적인 행동 중재 방법에 대한 것들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 학생들의 행동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가정에서의 어떻게 행동을 지원해야 될지, 행동 문제들을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게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특수 교사들이 이제 학교가 중심이 된 행동 문제 지원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수학급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기관, 행동 클리닉 등과 연계한 중재, 그리고 보면은 이제 교사나 치료사나 전문가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 체제로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애 학생들이 학습 격차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1대1 아니면 소그룹의 보충 학습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사실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인력의 지원이 사실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다양한 교육과 이런 상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행동 문제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학습 지원 체제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돌봄, 지금 현재 돌봄에서의 개선점에 대해서 돌봄 이용 시간의 확대, 그리고 돌봄 전담 및 전문 인력의 좀 배치,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이제 특수학급이나 일감학급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존의 이제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이런 돌봄 확충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돌봄 서비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방과 후 교실 활동과 연계하는 것 말씀해 주셨고, 특수학교는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방과 후 활동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들에 대한 운영이 적합하다라는 것들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아직 연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델파이 조사를 다시 이제 이번 달에 실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도출을 해서 7월 달에 연구가 끝날 예정인데요. 이 돌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이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담 인력들, 돌봄에 대한 인력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특수교사들이 사실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절대 아니고 특수교사는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돌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추가 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외부 민간 기관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더 확대되고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보고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비단 학교 측면에서만 학교에서 교사와 장애학생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정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굉장히 되게 깊게 느꼈습니다.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의 역량도 또 변화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정의 환경을 위해서 사실 이제 이런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관련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 장애학생들이 여기서 소외되거나 여기서 이 학습의 격차를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여기서 방치되지 않도록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지원, 돌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실 많은 부분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사실 정말 이 진정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실의 안에서만 국한이 되어 있었던 것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과 연계가 돼서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미래의 교육에 맞는 그런 역량을 이제 갖추면서 그거를 계속 개발을 해 나갈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특수교육은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학생 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초 3시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우리 손주영 교수님께서 얼마나 시간을 잘 맞춰주셨는지 늦어질 뻔했지만 약 1분 차이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10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지정 토론자 4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 11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